안녕하세요. 수필의 그 서술 시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 지난 시간에 그 수필의 그 기본 시점은 그 1인칭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1인칭 시점에서 수필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수필의 서술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시점의 그 변용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1인칭 서술 시점의 그 불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을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바꾸고 말하면은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서술자를 교체하여서 서술 시각을 바꾸어주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물을 그 화자로 삼아서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서술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타자화하여 3인칭 서술 시점으로 바라보고 서술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인칭 시점이 지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3인칭 시점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나타납니다. 1인칭 시점을 그 기본으로 삼으면서 간접 경험 부분을 그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3인칭 그 전지적인 그 시점은 그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죠. 서술자가 사건이나 그 상황의 속사정, 또 그리고 그 맥락을 훤히 알고 있는 전지자의 입장에서 이 대상을 자유롭게 서술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어떤 대상 인물의 그 머릿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머릿속을 훤히 그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 과거와 미래를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 또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이 평면적이라면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은 그 입체적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1인칭 서술자 나를 통해서 어떤 인물의 그 경험 세계를 인용화법으로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뭐뭐라고 했다, 뭐뭐라고 말하더라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인용화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그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3인칭 전지적 서술자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인물의 그 심리를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대상 인물의 그 행위를 자유간접화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인칭 그 서술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술했을 때 이 간접 인용 화법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죠. 뭐뭐라고 했다, 뭐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을 피할 수가 있고, 이 타자의 경험,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아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죠. 몇몇 작품의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김소운의 가난한 나라의 그 행복이죠. 이 작품은 이 바탕으로 깔아놓은 교술 담론 중간에 세상의 가난한 부부 이야기를 삽입시켜 놓은 액자형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자틀 부분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그림 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세상의 부부 이야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1인칭 시점의 화자가 끼어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조한숙의 찔레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찔레꽃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과 이미지를 그려낸 수필입니다. 작가를 갓 놓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하고, 또 작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느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1인칭 서술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은, 이 작가를 낳았을 적의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시점 변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인칭 시점으로 어머니가 작가 자신을 낳았을 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없죠. 어머니에게서 들은 간접 경험일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니가 작가 자신을 낳았을 때의 이야기를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전 수필가의 돌려준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이 작품에서도 1인칭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시점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웃인 최 사장의 인생 역정, 말하자면은 양계장을 하면서 가요 주점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넓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빚독촉 전화에 밥 한 끼도 편안하게 먹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최 사장의 인생 역정을 3인칭 전지적인 서술 시점으로 작품 중간에 삽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 사장의 인생 역정 이야기로 이 화제를 돌릴 때는 이 3인칭 전지적인 시점으로 이동하여 그러니까 자유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쭉 서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인칭 서술 시점으로 서술하다가 인생 역정을 전달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여기서 예에서 보다시피 뭐뭐라고 했다라는 간접 인용 합법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다시 1인칭의 시점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 작가는 이 한 문장의 간접 인용 합법에 의해서 이 최 사장의 인생 역정은 평소에 그로부터 전해들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을 활용해서 재구성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간접 경험을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작가의 간접 경험을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 수필계에 매우 간섭화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듯합니다. 이 3인칭 서술 방식으로, 그러니까 간접 인용합법을 반복하는,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을 이제 피할 수가 있고, 이 타자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아주 입체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인칭 서술자 나를 통해서 어떤 인물의 경험을 인용합법으로 전달한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서술자를 끌어들여서 대상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거나 또 대상 인물의 행위를 자유간접 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분에서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더라도 1인칭 시점으로 이끌어가는 담론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작품을 수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함으로써 리얼리티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허구적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수필을 창작할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작품 전체를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해 나가되 어떤 동일한 상황을 서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는 수필도 창작되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상황을 두고 한 번은 주체인 화자의 입장에서, 또 한 번은 객체인 대상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 바라보는 위치와 화자 전환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존재 인식에 도달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재홍 수필가의 깃털처럼 가볍게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식물인 다육이의 삶을 다룬 수필입니다. 물론 이 다육이의 삶에는 작가 자신의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 이 작가와 다육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남편이 가져다 준 다육식물을 애지중지 길에다가 내치기까지의 상황을 시종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되, 이 전반부에서는 작가의 관점과 목소리로
또 후반부에서는 다육이의 입장과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그 한 단락씩만을 그 예로 이제 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 이 부분은 다육이의 목소리로, 다육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점 변용을 통해서 이 작가는 그 문제적인 상황을 그 주체와 객체의 그 시점에서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동일한 상황을 화자의 교체로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제 그 바라보고 서술함으로 해서 그 이 수필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양쪽의 시각에서 다육이의 삶을 그 바라보게 합니다. 이 다각적인 시점을 통해서 다육이의 삶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법이죠. 한쪽의 입장에서만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반대쪽 입장에서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경험 세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찰하고 또 그 존재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물의 그 시각에서 작품 전편을 서술하고 있는 그런 수필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물을 그 인격화, 그러니까 의인화를 하고 그 내면 세계에 자아를 투사시켜서 사물의 눈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시점 변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의인화에 의한 이 사물의 전기라는 점에서 고려 후기에 유행한 가전체 혹은 의인전기라고 하죠. 의인전기의 그 형식적 전통을 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방식이 이들과는 또 다릅니다. 의인전기는 3인칭 화자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이라면은 이런 유의 그 작품들은 그 의인화한 사물을 1인칭 화자로 내세워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그 돌담이라는 작품, 여기서는 그 돌이 이제 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담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삶의 가치 또는 삶의 그 실존적인 가치를 조명하고자 의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유재홍 수필가의 그 소반이 이제 화자입니다. 소반의 목소리로 수필을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이 소반의 그 인생 역정에 작가 자신이나 또는 인간이 겪어야 할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소반이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소반이 쓴 수필처럼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3인칭 시점으로 이 타자화된 나에 대해서 서술하는 시점 변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3인칭 시점으로 이제 서술을 하되 나라고 하지 않고 그 김열규의 어느 바다의 그 소년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는
뭐 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은, 그러니까 나 대신에 소년이라고 하는 명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복 시인의 그 중세의 거울, 또 서정길 수필가의 알아서 면장하지와 같은 작품은 나 대신에 그라고 지칭을 하면서 타자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작품들은 이 자신과의 감정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제 자아를 그려내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주관적인 편향성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그런 기교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작품에서는 이 작품을 수필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면은 이 수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필 장르에서 벗어나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필의 그 서술 시점 변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그 시점 변형은 이 객관주의적인 인식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고 말하자면은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점 변형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수필의 그 시점 변형은 작가의 그 인식론적인 판단의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그 객관성의 어떤 절대적인 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관성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점 변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서술 시점을 작가 멋대로 변형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수필의 독자들이 용인하는 그런 장르적 관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